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다탄도미사일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도발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조수연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발을 쏘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닷새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새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다탄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성공적인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며 북한의 주장은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도 다탄두 시험이 아니라면서 이례적으로 감시 장비로 찍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주 대남 오물풍선도 3차례 살포하는 등 복합적인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이후 지금까지 우리 쪽으로 오물풍선을 7차례 날려보냈습니다. 지난달 9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우리 군은 지금도 언제든 확성기를 가동할 수 있다며 시행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연기가 발생해 한대 압구정역에서 수서역 구간 상하행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던 특수차량 배터리에서 연기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새벽 5시 40분쯤 유독가스 배출 등 조치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측은 첫 차를 포함해 일부 운행 차질이 있었지만 열차 간격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근길 운행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TV 토론을 망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 고액 후원자들과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 거취에 대한 고민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론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4개 주에서 7차례 유세 행사를 이어가며 사퇴론 진화에 나섰습니다. I don't walk as easy as I used to. I don't speak as smooth as I used to. I don't debate as well as I used to. But I know what I do know. I know how to tell the truth. 바이든보다 3살 많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핵심 인사들도 바이든 사퇴는 선택지에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Well, what do they think about the other guy? Do they think that he has the integrity to be president after that performance? 하지만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72%로 나타나면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 진보 언론들의 사퇴 요구는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익명의 고액 후원자들을 인용해 바이든으론 대선 필패라는 여론을 확산시켰습니다. 바이든의 고향 친구이자 소설가인 제이 파리니는 이만 물러날 때라고 눈물로 호소했고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도 후보 교체는 불가피하다고 인터뷰했습니다. Not only is this a political hydrogen bomb for him and the Democratic Party. 바이든 대통령이 휴일을 맞아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족 모임을 갖자 거취를 상의할 거라는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설득에 키를 쥐고 있다며 후보직 거취 결정에 중대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위기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가족 모임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예정됐던 것으로 후보직 사퇴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프랑스에서 조기 총선 1차 투표가 끝난 직후 출구조사에서 극우 정당이 압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이른바 동거 정부가 27년 만에 탈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 압승. 1차 투표에서 33% 득표하는 거로 나왔습니다. Et c'est donc le RN qui arrive en tête de ces élections législatives avec 33% des voix suivies. 이에 따라 국민연합은
프랑스 하원 전체 577석 가운데 260석에서 310석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La démocratie a parlé et les Français ont placé le Rassemblement national et ses alliés en tête et ont pratiquement effacé le bloc macroniste. 좌파 연합체인 신민중전선이 28.5%의 득표율로 115에서 145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마넬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쪽은 3위입니다. 22%의 득표에 그쳐 의석수가 90에서 120석으로 예상됐습니다. 1차 투표율의 잠정치는 67%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총선 당시 1차 투표율의 47.5%보다 19.5%포인트 높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감행한 조기 총선에다 극우의 약진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겁니다.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구에서는 오는 7일 2차 투표를 치릅니다. 2차 투표 결과까지 합산해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 프랑스에서는 27년 만에 역대 4번째 동거정부가 탄생하게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총선에서 지더라도 사임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동거정부에서는 각종 개혁안이 무산되거나 방향을 수정할 거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유럽의 폭풍우가 몰아쳐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9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수백 명이 대피를 했는데요. 이탈리아 남부에선 40도가 넘는 폭염이 시달렸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몰아치고 언덕의 폭포는 마을을 집어삼킬 듯 쏟아집니다. 급류에 휩쓸린 차량은 오도 가도 못한 채 밤새 헬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폭우에 강이 범람하고 도로가 폐쇄되면서 고립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헬기를 동원한 구조작전이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Tutta la notte. E acqua così, noi sono 25 anni, anche più, che veniamo sempre qui a passare tutta l'estate. 마을을 흐르던 강은 진흙탕 폭포로 변했고 폭풍우가 휩쓸고 간 마을도 온통 진흙으로 덮였습니다. 유럽을 강타한 폭풍우로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프랑스에선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량을 덮치면서 3명이 숨졌고 스위스에서도 산사태로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린 독일 도르트문트에선 폭우와 우박이 쏟아지고 벼락이 치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스위스와 인접한 이탈리아 북서부는 물바다로 변해 수백 명이 대피한 주말. 시칠리아 등 이탈리아 남부 도시에선 기온이 섭씨 40도를 넘어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I think it's 42 degrees. It's very, very, very hot. It's very hot.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지구촌 곳곳이 최악의 물난리와 동시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 재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심 재판도 오늘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이 돈을 받은 적 없다는 증거라며 제시한 이른바 구글 타임라인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직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립니다. 조 전 장관은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같은 시각 특정 업체에 뒷돈을 받고 프로야구 중계권 등에 대해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 임원들의 10번째 공판도 열립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3살배기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CCTV 영상을 보면 아이의 얼굴을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리고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 정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아이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립니다. 곧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앉아있는 아이를 밀어 넘어뜨린 뒤 굴리고
낮잠 시간에 잠이 들지 않자 온몸으로 누르기도 합니다. 지난달 초 경기 양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 3살 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 솔직히 처음에 못 믿었어요. 항상 저한테 웃으면서 어머니 오늘도 잘 놀았어요 했던 선생님이 그렇게 뒤에서는 막 머리 때리고 막 그랬다는 걸.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교사 3명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자주 멍이 들어오고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해 걱정했는데 이제야 원인을 알게 됐다며 분개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밤에 깨가지고 한 번씩 한참 동안 경기하듯이 일어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또 막 물건 같은 것을 막 집어 던진다든가. 부모들은 이런 학대가 적어도 몇 년 동안 이어진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가해 교사로부터 2년 전부터 그랬다는 실토를 받았다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3살 배기들을 상대로 언제 시작됐는지도 모를 학대 행각은 입사한 지 열흘 남짓된 보육교사가 아이 부모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부모들은 고작 열흘 일한 교사도 아는 사실을 원장이 몰랐을 리 없다며 은폐나 방조 의혹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가해 교사들은 모두 퇴직시켰다고만 말한 뒤 더 이상의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부모들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혹시나 아이 마음이 크게 다친 건 아닐지 걱정만 할 뿐입니다. 어린이집은 조금 지금 당장은 못 보낼 것 같고 너무 또 일단 애기 심리치료 같은 게 더 먼저일 것 같아서 일부러 일도 퇴사한 상태고.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압수해 구체적인 학대 상황과 횟수 등을 파악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군부대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민간인을 포함해 10여 명이 불법 촬영 피해를 봤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2월 신병교육대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부대 소속 여군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5일 촬영된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여군은 물론 훈련병 관련 업무를 위해 신병교육대를 방문한 민간인 등 여성 10여 명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부대 소속 간부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면서 민간인 피해 수사를 위해 지방경찰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민간인 피해자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경찰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일부 피해자는 공중 화장실을 꺼리는 등 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말 피해자를 구속하고 피해자가 촬영한 다른 몰래카메라 영상은 없는지 또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합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참모는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실장 3명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7명을 비롯해 모두 16명입니다. 대통령실은 증인으로 채택된 참모들은 모두 출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동해 유전 발표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집중 질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7월 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국민일보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 우리들의 지갑은 얇아도 어떻게든 버텨봐야겠죠.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짠물 소비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앱으로 포인트 모아서 실제로 물건 사보신 분들 있죠. 저도 틈틈이 모은 포인트로 커피 사 마시곤 합니다. 이렇게 앱에서 특정 미션을 완수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 인기입니다. 유통업계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앱테크에 게임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흥미를 끌죠. 금융권도 앱테크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앱테크 시장이 포화란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관련 서비스는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또 소셜미디어로 서로의 절약 소비 계획을 공유하고 격려하는 문화도 유행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버텨내는 우리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건 아니죠. 북한의 상황은 훨씬 심각합니다. 북한의 경제난을 짐작할 수 있는 사진들이 공개됐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네, 북한 상품 박람회, 조선 상품 축전에 출품된 물건들입니다. 이 연유를 뜻하는 조린젓 과자, 또 말린 까나리가 눈에 띄는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을 본떠 만든 튜브도 나왔습니다. 보통 박람회는 각 분야에서 집약된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죠. 심지어 조선 상품 축전은 북러가 본격적인 협력을 예고한 뒤 처음 열린 경제협력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내놓은 건 보신 것처럼 조악한 수준의 제한된 생필품 위주였습니다. 그만큼 북한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겠죠. 신문은 각종 제재로 인해 무너진 북한의 제조업 역량이 드러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이자 1980년대부터 운동화 시장의 절대 강자 나이키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면 돼, just do it 이란 문구로 대표된 나이키죠. 하지만 도전과 혁신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공개된 나이키 주가는 20%나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연간 매출 증가율도 14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나이키가 이렇게 추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직매장 중심의 판매 전략이 통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혁신의 대명사인데 혁신을 안 했다는 거죠. 과거의 영광을 이끌었던 모델을 재탕하고 한정판 출시에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육상 선수권 하면은 스포츠 브랜드가 혁신을 증명하는 자리로 꼽히는데 여기에서도 나이키의 인기는 예전만 못합니다. 나이키 제품을 신고 금메달을 딴 선수가 2019년엔 17명이었는데 지난해엔 10명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나이키가 주춤하는 사이 호카나 온 같은 브랜드는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전통의 라이벌인 아디다스와 뉴발란스도 여전히 나이키를 위협하고 있죠. 나이키 돌파구, Just Do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커피공화국, 대한민국의 커피 전문점 개수가 이제 10만 개를 넘었습니다. 전국 편의점 수보다 많은 건데요. 하지만 폐업률 역시 높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 커피 전문점은 5만 1,500여 곳, 6년 만에 2배 가까이 많아진 겁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도 늘어났는데요. 저가 브랜드 커피 매장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또 한 건물에만 카페가 2-3개씩 보이기도 하죠. 카페 창업이 여전히 인기가 많은 이유, 낮은 진입 장벽입니다. 비교적 소규모 자본으로도 창업이 쉽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가 않죠. 그래서 커피 전문점 중에는 영세한 곳이 많습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매장이 10곳 중 8곳 꼴입니다. 하지만 신문은 그만큼 폐업률도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서울 지역 커피 음료 업종 3년 평균 생존율은 51.9%, 즉 절반만이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불교 또 나 빼고 재밌는 거 하네. 이 말 SNS에서 밈처럼 쓰였죠. 2030을 사로잡은 힙한 불교 열풍과 또 동시에 벌어진 힙한 불교 논쟁을 다룬 기사입니다. 네, 불교 열풍, 이 사진 2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은 유진 스님으로 활동하는 개그맨 윤성호 씨가 공연하는 모습이고요. 또 오른쪽은 조계종이 주최한 단체 미팅 프로그램 나는 절로 참가자들의 모습입니다. 지원자 경쟁률 8대1을 뚫고 7쌍의 커플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외에 서핑이나 반려견 동반을 템플스테이와 결합한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또 대학생 불교 동아리도 많이 늘었고요. 힙한 불교 열풍, 불교계에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선 긍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신자가 줄어들어서 불교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낡은 이미지를 벗고 젊은 세대와 적극 소통하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승복을 입고 공연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단에선 공개적으로 찬반 논쟁이 벌어졌죠. 학계에서는 불교계 반응이 힙함보단 오히려 쿨함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진통도 있지만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자리를 잡아가는 불교. 하지만 파티가 끝나고 술이 깨고 나면 무엇이 남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즉 일시적 문화현상에 그치지 않으려면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던져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7월 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심야 외환 거래가 실시됨에 따라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반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됩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를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은 어땠을까요? 오늘 수출입 현황 잠정치가 발표됩니다.
5월에는 1년 전보다 11.5%가 증가해 8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관심입니다. 라인 야후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경영권 개입 논란, 오늘이 바로 일본 정부가 요구한 2차 행정명령 답변 시한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선 일본 측에서 요구한 답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네이버 측의 대응에 따라 경영권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비즈니스 포럼도 열립니다. 베트남 총리와 베트남 기업인들이 참석하고 우리 측에서도 산업부 장관과 기업인들이 참석합니다. 최근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협력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되면서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각각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이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축소됩니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높아지고, 경유의 유류세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은 하루 40km를 매일 주행할 경우 한 달 유류비가 4,920원 늘어납니다. 네, 오늘부터 마치 의료 쇼핑을 하는 것처럼 병원을 너무 자주 가면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이 많아집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게 생겼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기준은 외래 진료 365번입니다. 1년에 365일 병원을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365번을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해 2,4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국민 한 명이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횟수는 15번이 조금 넘는데요. 상식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비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 앞으로는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366회 진료 때부터는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본인 부담률이 20%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외래 진료가 너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진짜 외래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배도 뒀습니다. 아동과 임산부, 중증 희소 난치 질환자는 본인 부담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가족이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의식이 흐려져서 쓰러진다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식당에서 한 노인이 쓰러져 모두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다른 손님들의 신속한 대처로 큰일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침착하게 응급 조치를 했던 손님들 중 한 명은 알고 보니 간호사였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어딘가 불편한 듯 의자에 앉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남성. 갑자기 한 손을 옆으로 늘어뜨리더니 이내 고개를 푹 떨굽니다. 저혈당 쇼크 탓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겁니다. 저희 아버지시고요. 평소에 고혈압이랑 당뇨 질병이 있으셨어요. 근데 최근에 날씨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아침부터 좀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운데 식사하던 연인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 의식이 희미한 환자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환자를 식탁에 눕혀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고 남자친구에게 설탕물을 떠먹이도록 했습니다. 이어 여성은 쓰러진 남성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다리를 계속 주무르며 신속하게 응급조치에 나섰습니다. 이 여성은 충북 청주에 있는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최지원 씨. 야간 근무 전 남자친구와 식당을 찾았던 최 씨는 환자의 신음을 듣고 몸이 절로 움직였다고 회상합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에도 당뇨 환자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제 마음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너무 뿌듯해서 그날은 진짜 하루 종일 웃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발빠른 대응 덕에 환자는 뇌 손상 없이 무사히 퇴원해 회복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아들인 식당 사장은 아버지를 살린 최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화로밖에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무료로 식사 드릴 수 있게 제가 제공해 드릴 생각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좀 확실시 되는 것 같아요.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꾸 세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세수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줄었는지를 살펴보면요. 예.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세수를 보면 크게 3대 기간 세목이라고 해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기타 세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기타 세수는 크게 이제 변하지가 않았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그리고 부가가치세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한 5%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한 15% 정도 감소하면서 이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해 기업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따라서 이제 세수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올해 3월에 법인세 이제 납부한 그런 금액들이 크게 줄었던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서 결손 규모가 20조 원대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9조 원 정도 세수가 덜 거쳤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그럼 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세수 진도율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했던 해를 한 3해 정도 꼽아봤습니다. 네. 2020년, 2013년, 14년 정도 이렇게 세 해가 되는데요. 이 세 해의 경우를 이제 대비해 보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세수가 거칠지를 좀 대입을 해봤더니 최대 한 20조 원 가까이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답이나 아니면 확신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최대 한 20조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는 가능성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획재정부는 좀 조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감세 추진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논란인데 교수님께서는 정부의 감세 정책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감세 정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인 상속세 부담 완화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고 계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이제 징벌적인 과세라라는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뭐 이제 1주택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2주택자들에 대한 세부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측면 때문에 이것을 정상화하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하던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크게 비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도 워낙에 오랫동안 그 체계가 좀 개편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상화하고 과다한 세부담을 이제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 부분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앞으로 재정의 부담이 점점 늘어난다는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령 인구를 위한 재정 복지 지출은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수 기반이 탄탄하게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가기가 어려운 거죠.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세수 기반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세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 규모를 예단하기는 힘들겠지만 앞으로의 좀 소비 회복의 기대를 좀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하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주변 국가들의 증시에 대비해서 크게 부진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 일단 이제 상반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거의 뭐 사상 최대치로 23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중에 이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뭐 대만이라든지 아니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한 5% 정도에 불과한데 다른 나라는 뭐 거의 20% 육박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이유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크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외국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국내에서는 순매도를 한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클 텐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이제 사이클이 이제 호황으로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같은 업체들을 순매수한 영향이 굉장히 컸고요. 게다가 예. 수출도 회복되고 있었던 영향이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 좀 낮으니까 지금 많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하면 나중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 환차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 기업의 밸류어 프로그램을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 라는 이유로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했는데 국내 이제 기관 투자자 특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를 좀 늘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순매도를 한 측면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좀 더 그 상승률이 높았던 그런 장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코스피의 상승률은 높지 않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의 순매수 중에서 무엇을 가장 많이 샀나 좀 종목을 살펴보니까 앞서서 언급하셨던 삼성전자가 단연 1등이더라고요. 뭐 2위가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5일에 삼성전자에서 잠정 실적 발표 전망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좀 계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늘어난 데는 이 AI 열풍이 한몫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미국의 이제 AI 중심 업체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 체인에 있는 이 제조 관련된 반도체 제조 관련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도 당분간 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상당히 부진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발표할 그 잠정 실적도 예. 몫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10일에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되어 있던데 여기서 또 대규모의 어떤 신제품들이 공개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공개될 것인지 그리고 공개될 제품의 스펙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관련된 그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관련된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제 예측을 하기로는 AI 스마트폰 이제 이미 출시가 됐지 않았습니까? 갤럭시 예. S24가. 근데 그 이후 두 번째 AI 이제 폰으로서 갤럭시 Z 폴드, 그다음에 갤럭시 Z 플립 6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될 것으로 좀 이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웨어러블 이제 제품이라고 하는 이제 링, 그다음에 워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출시 전에 이제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스펙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뭐 갤럭시 링에 대해서는 절대 반지다라는 뭐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스마트폰 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 LG 폰이 400만 원에 구한다. LG가 사실 2021년에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굉장히 또 인기인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예, 이 LG 스마트폰 흔히 이제 롤러블 폰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아마 폴더블 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지만 롤러블 폰은 못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롤러블 폰이라는 것이 LG가 우리 이제 많이 하는 미국에서 이제 연초에 일어나는 CES라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전이나 IT 제품들을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인데요. 2021년에 이 박람회에서 영상으로 LG가 롤러블 폰을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해 4월에 이제 LG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서 이게 시장에 내보이지는 이제 않았거든요. 근데 네. 영상으로 공개가 된데 그쳤는데 사실은 시제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예. 만들어서 임직원이라든지 개발자들이라든지 한 투자자 이렇게 이제 소수에게 이제 이미 이것을 제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끌면서 중고 가격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롤러블 폰이라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시제품으로 나온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폴더블 폰이나 이런 거와 대비해서 또 강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다른 업체들도 이런 기술을 아직 개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희소성이라든지 아니면 롤러블 폰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수요가 일시적일지 지속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저희도 여러 차례 좀 전해드렸었는데 8월부터는 제품
용량이나 규격을 줄여놓고 소비자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8월부터는 이제 제조업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 용량에 줄이거나 해서 단위 가격이 뭐 증가하거나 아니면 감소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고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고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인데요. 홈페이지에 이제 게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판매 매장에다가 그런 내용을 고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품의 이제 포장에 그런 부분을 표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 제품 용량을 조정 한 3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는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에게 고시해야 되는 이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게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적용되는 대상 제품은 11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 가격 표시 의무가 있거나 아니면 가격 조사 대상인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앞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예. 정보의 이제 비대칭성이 좀 해소가 되고 좀 더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소비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사실 뭐 과자 하나 적고서 왜 이렇게 예전보다 가벼워졌지? 그렇죠.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좀 알고서 선택하는 데 좀 고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전방 해보겠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7월 하반기 거래 시작이잖아요. 상반기 동안은 좀 AI 투자 열기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또? 예, 일단 상반기 중에는 AI 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 특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예. 우리가 미국의 이제 우량주를 중심으로 해서 편제되는 S&P 5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만 한 14% 이상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 14% 중에서 60% 정도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엔비디아라든지 네. 뭐 애플 이런 기업들에 의존한 거고 엔비디아 혼자만 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도 이 AI 열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물론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적 환경이 또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앞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몇 차례나 이루어질지에 따라서 이제 이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결국에는 소비라든지 투자에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는 거고 시중에 이제 유동성도 더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른 한 가지는 미 대선이 있는데요. 미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또 주가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제 TV 토론에서 트럼프 후보가 조금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트럼프가 아무래도 이제 경영자 출신이다 보니까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번 주에 그 미국 고용 관련 지표가 대거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뉴욕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이 항상 이제 핫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PC 물가지수 이제 인플레이션은 사실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미국의 고용 시장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과연 실업률은 더 올랐을지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떨어졌을지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는 증거를 더 제공을 한다면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더 이상은 뒤로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그런 긴장감도 조금 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경기 둔화가 되고 있는지 목도를 해야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 하행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이 조치에 나서면서 한때 압구정역부터 수서역 구간을 다니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었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윤태인입니다. 지금은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새벽 5시 반 첫 차부터 이곳을 지나게 되어 있던
서울 지하철 3호선은 한때 상하행선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등 조치에 나서면서 새벽 5시 40분쯤에는 작업이 완료되며 운행은 재개됐습니다. 역 주변에는 주말과 휴일을 보내고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별다른 차질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3시 40분쯤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대치역 하행선 선로에 있는 특수 차량인 모터카 배터리에서 연기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벽 시간이라 현장에 탑승객은 없는 상황이어서 인명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첫 차 등 일부 운행 차질이 있었지만 열차 간격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출근길 운행이 점차 정상화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올해 세 번째로 5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들은 인사이드 아웃 2에 밀려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춘기가 된 주인공 라일리가 복잡 미묘한 감정 속에서 겪는 성장통을 그린 인사이드 아웃 2. 듄 파트 2를 밀어내고 올해 전 세계 최고 인기 영화로 등극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자문의 10대 소녀 조언까지 받아가며 사춘기 감정 변화를 세밀하게 묘사한 게 적중한 셈입니다. When we're at this age, you're suddenly like really critical of yourself and you look at yourself and see nothing but flaws. And I wanted the film to deal with those kind of feelings because I think those feelings are pretty universal. 전작보다 다채로워진 감정 캐릭터들과 함께 사춘기 소녀 라일리의 자기 자신을 투영하며 공감할 수 있는 점이 흥행 이유로 꼽힙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감정이 드니까 그런 거를 캐릭터로 어떻게 표현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우리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며 인사이드 아웃 2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지만 그 기세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가 전 연령대에 거쳐 고르게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 관객 무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가 한국 영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원래부터 디즈니랑 픽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거 선택하게 됐습니다. 재밌어요. 여기다 조만간 마블의 대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하는 등 외화 선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이번 여름 한국 영화가 어떤 최종 성적표를 받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현지 시간 29일 자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이 일어나 18명이 숨졌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은 현지 당국을 인용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에서 결혼식장과 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딴 폭발로 18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크게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주 당국자는 이 연쇄 공격이 여성 용의자들에 의한 자살 폭탄 테러라며 이들의 결혼식장, 병원, 장례식장을 각각 따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간 30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를 유도폭탄으로 공격해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했습니다. 또 폭탄이 도심 근처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해 우체국 등 건물과 차량이 불에 탔습니다. 이호르 테레코프 시장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1명이 숨졌고 8명의 부상자 중에는 8개월 된 영아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하르키우는 러시아군의 공격이 잦은 곳인데 러시아군은 점점 유도폭탄을 이용한 공격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내륙은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도는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중부지방도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내륙은 기온이 크게 오른다고요? 네, 오늘 내륙은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대신 찜통더위가 기세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1도,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기온도 기온이지만 습도가 높아서 더 후텁지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4도, 부산 22.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1도까지 오르겠고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장마 상황도 궁금한데요. 남해안과 제주도 오늘도 장맛비가 내린다고요? 네, 오늘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남해안도 늦은 오후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늘 오후부터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산사태나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 해안에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중부지방에도 영향을 주면서 최고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이 남북을 오르내리며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돌풍을 동반한 게릴라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계속해서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해안가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활기찬 아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